연세나무 아카데미. 오늘의 주제는 친구를 못 사귀는 아이에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단에서 사회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그런 유형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사회성이 무엇인지, 왜 사회성이 중요한지 한번 되짚어 본 후에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치료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유형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특정한 대상의 케이스가 아닌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4세의 이 아이는 또래를 보면 반가워하고 주변을 맴돌며 관심을 보이지만 함께 놀이가 어려워요. 새로운 것에 두려움도 많아서 익숙한 것만 찾고 또 고집도 센 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만 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다곤 하는데, 치료실에서 자세히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에 또래가 개입하거나 함께 놀자고 하면 20초 이상을 함께 놀이 지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고, 반대로 어른들이 제안하는 것을 아이가 거부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딱히 다른 제재가 없다는 이유이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아이는 6세예요.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도 없고 또래들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놀이와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았었다고 해요. 지금은 유치원이나 다른 집단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본인이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수능을 해요. 이렇게 양보하고 수용하는 것이 친사회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이긴 하지만,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느라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죠. 이렇게 아이가 울면 보호자들은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해결까지도 어른들이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밖에서는 또래랑 잘 어울리고 착하다는 피드백을 받지만, 이렇게 적시에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서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울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을 자주 보인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아이는 11살로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꽤 똑똑해서 친구 관계도 좋을 것 같지만 학교에서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활발하고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는 성격이라 반장도 하고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잘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내고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모든 활동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동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친구들은 아이를 어려워하고 아이는 무리에 끼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로 집단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사회성이란 뭘까요? 뭐길래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자, 보면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집단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먼저 볼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능력, 또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자아감이나 자존감,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잘 조절하는 정서 조절 능력,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 인지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사회성의 기초가 돼요. 이런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들은 영유아기부터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은 왜 중요한 걸까요? 치료실에서 저희한테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꼭 또래와 어울리게 해야 하나요? 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귀찮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아이도 있어요. 또 또래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두려워서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아이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타인과 있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의 이 공통점은 타인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회성은 하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있는 반면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지 좀 알아보고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해서 또는 아이가 싫어하니까 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그 경험이 아이에게 성장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밖에서 말 못하고 당하고 오느니 차라리 소리치며 할 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해자가 되느니 가해자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내 자녀가 상처를 받아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쵸? 그 속상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은 아이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해하지도 말아야 하고 당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한 공격성을 갖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의 충동이나 감정을 잘 조절해서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을 이제 갖춰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능성이, 사회적 유능성이고 그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사회성은 어렸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닌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만 사회성이 좀 중요하고 그 의무교육 시작되는 학년기부터는 공부를 해야 하니 사회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초등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는 그동안의 유치원 생활과는 아예 다른 환경이에요. 학교가 정해놓은 여러 규칙에 나를 적응시켜야 하는 거죠. 20여 명의 그 동갑내기 또래들이랑 같은 반이라는 공간에서 한 일원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 느낌은 처음 느끼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의 규칙 지키기랑 더불어서 또래들하고도 어울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성을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또래와의 그 관계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그런 교류가 삶의 필수 요소와도 같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무리가 되고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 가치에 큰 중요성을 두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등 사회성 능력이 폭풍으로 성장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사회성은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가족, 학교,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사회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건 아닌가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사회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지도 없이 스스로 또래들과 학습하도록 두었더니 많은 아이들이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시도한 상호작용 방법 대부분이 매우 자기 위주고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회성 기술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린 나이에 올바른 사회 기술을 배워서 아이들이 사회를 잘 적응해 나간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겠죠. 자, 마지막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치료실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인데요. 맞아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진 곳에서 무탈하게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연령별로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의 그 걱정으로 인한 과보호 또는 지나친 허용으로 아이가 겪어야 하는 실패, 성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해요. 그럴 때 부모님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에 대한 그런 부모님의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그런 신뢰와 안정된 정서가 필요하고 아이는 그러한 부모님의 안정된 지지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성이 중요한 걸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회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먼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감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이 공감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를 보고 모방을 하면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고 함께 웃고 또 울면서 공감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모방을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부모님의 그런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중요하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공격적이거나 우울이나 불안한 그런 부정적 정서가 쉽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과도하게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여서 자기 통제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아이들의 사회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어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거울 삼아 자기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이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3단계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감정을 읽어주기. 두 번째, 적절한 단어로 그때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도와주기.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생각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해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아이가 화가 나서 소리치며 물건을 던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정 읽어주기.
땡땡이가 게임에서 져서 화가 났네. 다음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건을 던질 만큼 화가 났구나. 그리고 세 번째, 결과를 알려줘야 되죠. 화가 난다고 해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읽어주고 적절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드실 텐데 생각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연습하면 달라지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실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프로세스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입증된 어떤 사회성 체크리스트나 커리큘럼을 재구성한 그 평가 툴을 사용해서 보호자와 함께 사회성 평가를 진행해요. 그 평가 결과를 총 4가지 영역, 총 13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뭐 정서 조절, 놀이 기술, 그룹 기술, 의사소통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에 따른 아이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영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의 실제 연령과 발달 연령에 따라 아이의 선호사 또는 관심사에 따라 또 그리고 도전적인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반으로 배치를 해요. 따로 저희와 개별 치료를 하는 아이라면 별도의 사회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성 반은 총 기초반, 실행반, 심화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반은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많이 시키는 반이고요. 실행반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형태의 그룹에서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학습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반은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사회 기술들을 알려주는 반이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룹원 매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뭐 그런 특징을 잘 매칭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다른 성향의 아이들이 한 그룹에서 만나다 보면 초기에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각자의 문제 행동이 더 두드러지기도 해요. 뭐 상대방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답답해하거나 또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 ABA 치료실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면 보완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대응하는 아이한테는 다른 행동, 대안 행동을 알려주고 또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한테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대그룹에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지만 아이들의 성격이나 어떤 목표 기술에 따라서 그 형태는 뭐 1대1 개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 소그룹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성 반 구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YT 심리발달 아카데미의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을 또 어떻게 저희가 치료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일단 새로운 것에 되게 낯섦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놀이, 익숙한 놀이만 계속하고 본인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해요. 이런 아이에게는 먼저 또래랑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또래 행동을 예상할 수 있게 미리 설명해주고 아이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바꿔줘서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을 썼고요. 또 이런 아이한테는 또래랑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있죠. 잘하고 좋아하는 놀이를 또래 옆에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친구는 어떻게 놀이하는지 또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했고, 또 따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리고 치료사가 아이 옆에서 또래에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행동을 모델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는 치료사의 행동을 보고 또래의 반응을 살피며 한 번씩 따라해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런 커지는 문제 행동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고집을 부리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결과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A예요. 이 아이는 상대에게 다 맞추려고 하는 아이였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모르니 당연히 상대의 감정이 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이런 부족한 상황인지 능력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나 표현을 하고는 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저희 집중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중치료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자기의 감정이 뭔지 그 이해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성 반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반에서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또 또래들의 의견을 허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그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면 되는지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감정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울기밖에 없었잖아요. 이때 부모 보호자들은 이제 아이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감정도 읽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대응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정에서는 아이와 감정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아이는 자신의 그런 충동과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죠. 이 아이는 또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힘들어하는 상황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개별 치료에서 자신의 감정, 충동성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스스로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조로 배웠어요. 또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그에 따른 안 좋은 평가들이 계속돼서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던 아이인데요. 그것도 개별 치료에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안의 성격, 다양한 감정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또 기르는 연습이 좀 도움이 되게끔도 했고요. 이렇게 치료실에서 배운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본인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보고, 또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잘했던 점을 평가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함께 또 고민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나 또 집단에서의 그런 소외감, 이런 부분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 가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고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성이 뭐고 또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봤는데요. 사회성은 참 여러 가지 능력이 복합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른들, 저희들도 사회생활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제일 어려워하는 거 보면 이 사회 기술은 평생을 두고 발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성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심, 보호자들의 서포트,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샌가 달라진 또 성장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또 긴 시간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